네, 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그 중국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그 미국이라는 아주 강대국과 이렇게 치열한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질 것 같은데 버티고 버티면서 자꾸 끌고 가는 중국의 저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요즘 호기심이 생겨서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을 많이 여러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장강상학원 MBA를 마치시고 M&A 전문가로 일하시는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비전 크리에이터 대표로 계시는 정주영 대표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주영입니다. 네. 일단 사모펀드 하니까 요새 뭐 하도 뉴스에서 사모펀드 말이 많아가지고 네. 잠깐 비전 크리에이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는 완전히 아직 뭐 저희가 자격을 가진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네. 현재 신기술 투자조합 공동 운용사로서 지금 두 번째 펀드를 만들고 있고 첫 번째 펀드는 이미 조성을 완료를 해서 중국의 1등 P2P 카시오 회사 유효한 차량을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네, 그 회사 AT 주초라고 하는 회사에 프리-IPO 단계 투자를 한 전체 합해서는 한 110억 정도 저희가 리딩을 했고 내년 4월에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판에 그 회사가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의 잠재 유니콘 기업의 비상장 단계에 한국의 돈을 갖고 가서 투자하고 날아가는 중국이라는 용을 좀 기회를 잡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네. 어떤 시스템과 어떠한 경제 운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시진핑 정권의 경제는 이전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우리가 항상 빅픽처, 네, 프레임을 봐야 되는데 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지금 시진핑 정권이 누리고 있는 파워는 뭐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과거의 후진타오 시대랑은 너무 차이 나고요. 사실은 후진타오 시대를 우리가 후진타오 정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뒤에 강택민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섭정했다 네, 이거죠. 그렇죠. 군권을 안 주고 3년 동안 가질래 말래 이렇게 했었고 결국은 후진타오 퇴임하기 전까지도 군 시찰을 가면 저는 중국 신문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어떻게 주석이 군 시찰만 가면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당시에 군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시진핑 정권은 군권 그리고 정부 관료에 대한 지배, 경제에 대한 것까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더더욱 시진핑 주석의 말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 중국 경제가 보이는 거고요. 저는 시진핑 정권 초기 1년차, 2년차, 3년차부터 계속 제가 주장해온 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내수. 그리고 중국의 내수가 그냥 우리 뭐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내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키워드는 인터넷 플러스입니다. 인터넷 플러스. 인터넷에 무엇이든 갖다 붙여라. 그래서 사실은 집권 3년차 양회 때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바로 분석을 했었고 당시에 그게 이제 뭐 동아 비즈니스 리뷰나 나중에는 KBS 다큐로도 만들어져서 또 그 다큐가 책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얘기했던 건 뭐냐면 왜 중국의 데이터 플랫폼이 내수 시장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냐. 시진핑 정권에서는 사실은 국영 기업을 물리치는 게 중요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공산당 당을 지배하는 시진핑 정권에서 왜 국영 기업을 때려야 되냐? 왜냐하면 시진핑 정권은 기득권 세력과 거리가 멉니다. 예, 되게 마이너 감성이에요. 태자당이 아니라 홍월따이라고 그래서 이제 건국의 뭐 아버지들의 자손인데 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과거에 국유영화를 못 누렸던 그런 파 중에 사실 일부 세력이 사실 시진핑 세력인데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금융, 철강, 자동차 뭐 등등 국영 기업들이 막 모든 걸 해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태자당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아주 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양하죠. 태자당도 있고 뭐
그 뷰로크라시 해서 이제 그 칭화대 출신의 공청단 그리고 상하이방 강택민 라인 뭐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진핑은 그들 세력과는 거리가 먼 되게 순수한 존재죠. 왜냐하면 사실 받은 게 없었고 막 동굴에서도 살고 하방 가서 그러니까 뭐 얘기 들으면 거의 귀양 살다시피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랬다고. 사실은 독립투사 자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막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중적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청렴하니까 가장 강한 거는 시진핑 정권은 청렴하다는 겁니다. 부패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가는데 이 시진핑 정권에서 내수 데이터 플랫폼을 밀어주게 된 게 결국은 국영기업을 밀기 위해서인데 왜 이들이 잘하냐? 일반적인 전통적인 데서는 사실 국영기업보다 월등하게 잘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플랫폼은 다 알리페이가 은행보다 10배 잘합니다. 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뭔가요? 아, 예. 데이터 플랫폼이라 하면 사실 우리가 핸드폰 세대를 생각하죠. 모바일 앱 시대가 되면서 핸드폰 안에 앱이 하나만 남죠. 네. 카카오톡 말고 다른 거 쓰면은 따당하죠. 그죠? 아무도 안 쓰겠죠. 이걸 뭐라고 하면 데이터 플랫폼의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합니다. 카카오톡만 5천만이 다 씁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만 우리가 카카오를 독점이라고 해서 반독점법으로 이걸 5분의 1 토막 내면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야, 구글 독점이다. 구글 말고 5개를 공평하게 쓰자.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구글을 쓰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플랫폼 기업은 한 국가를 먹는 걸 넘어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10억 이상을 하나의 앱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20억이 넘어가고 그렇죠. 텐센트 위챗의 유저가 11억 명, 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쓰는 사람이 7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상은행이나 농업은행이 알리페이만큼 7억 명에 대한 사실 접점을 가져오려면 점포를 수백만 개를 내야 되죠. 근데 알리페이는 앱 하나로 모든 걸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 이 데이터 플랫폼 뭐 페이스북 못지않게 위챗이 더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죠? 카카오 못지않게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자유를 주고 한 것은 뭐냐면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혁신시키고 소비를 효율화시키고 서비스 산업을 아주 한 번에 도약적으로 효율화시키는데 이들이 헤게모니를 가져라. 근데 이들이 뭐냐면 대부분 80, 90년대생 젊은 창업가들, 젊은 기업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되죠. 과거의 국유 시대에서 지금 민영의 시대로 넘어오죠.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도 일부 해결하죠. 그리고 구시대의 어떤 잔유물들도 한 번에 청산을 하죠. 그리고 외부로 볼 때도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미국보다 우리가 더 앞선다. 이래서 공유 경제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핀테크 회사 중에서 제일 기업 가치 높은 회사가 어딜까요? 알리바바인가요? 맞습니다. 알리페이고 알리페이가 전신이고 지금은 엔트 파이낸셜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 회사의 개인 대주주는 역시나 마인 회장이고요. 마인 회장의 지분 가치가 알리바바보다 엔트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건 상장은 안 된 거죠? 비상장이고 나스닥이나 미국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제로예요. 중국 자산이니까. 중국의 모든 결제에 대한 데이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 전기료 뭐 이런 거. 제가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한 2년 전에 저희 사택이 북경에 있었어요. 회사에 네. 사택이 북경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딱 나가요. 그래가지고 전기 지로를 안 낸 우리가 전기료를 미리 안 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거 전기료 지로는 어떻게 받아보면 되나요? 그랬더니 이 옛날 사람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알리페이를 키시오. 그래서 알리페이를 딱 켰더니 그러면 우리 계량기의 번호가 있대요. 계량기 번호를 막 집어넣었더니 그러고 나서 500위안 한 7만 원 결제를 선불로 딱 했어요. 결제하는 순간 3초 후에 불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계량기와 앱하고 모든 게 클라우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IoT 세상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선진적인 나라가 중국이 된 거예요. 자유롭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 그게 안 되는데 막 한전 지켜줘야 되고 그렇지. 검침원들 그 월급 줘야 되는데 이거 한전에서 안 자른다 막 난리 아직도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침원 여전히 오는 세대예요. 중국은 그게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위챗이라든가 네. 뭐 이런저런 것들 가지고
거기는 그 뭐라 그러죠? 이 바코드 예, 가지고 QR 코드 페이먼트. QR 코드, 예, QR 간편 코드 결제. 가지고 모든 결제가 쉽게 이루어진다. 네. 그걸 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중국에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수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미국에서 페이팔이 알리페이처럼 성장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나 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모든 시스템이 이걸 쉽게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정부가 소유하는 지하철 어디든 모두 어디 가도 QR 코드를 다 인정을 해줘요.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서 이 민영 기업들 데이터 플랫폼을 그냥 무한한 자유로 계속 키워줘라라고 하니까 경제 자체가 구조가 확 한 3, 4년 만에 4차 산업혁명에 딱 맞춰지게 변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시진핑 주석의 경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진핑 주석이 그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네. 그 약화시키는 하나의 맞습니다. 방법으로서 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정책이 있잖아요. 네. 진입을 네, 막는 네. 신규 산업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걸 다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했다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자유를 줘서 젊은 사람들의 청년 그래서 만인의 창업 뭐 하는데 사실은 시진핑 정권 그 더 그 정치적인 어떤 센스로 파악을 해보면 사실 국영 기업들 중에 제일 큰 건 금융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제일 큽니다. 중국 그렇죠. 은행, 뭐 증권사 이런 것들 국영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다 할아버지 뭐 아버지 때에 물려받은 어떤 그런 당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2세대, 3세대에 계속 물려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네. 그 고리를 깨고 싶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니 이 시대에 맞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걸 대중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혁신을 하는 거죠. 덩달아 사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선진적인 국가가 독일이 아니라 중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뭐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득권에서 그러면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반발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걸 눌렀을까요? 공산당이니까 그냥 네. 강압적으로 누른 건가요? 그래서 사실 그 정권 초기 1, 2년 차에 엄청난 그게 있었죠. 보시라에도 있었고 뭐 저용캉도 있었고 사실 저용캉이라는 분은 군사 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강택민의 어떤 라인입니다. 상하이방의 대표적인 어떤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또 군사 쪽에 또 라인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노리고 있다가 보시라이, 저용캉 차례로 하는데 그래서 2년 차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게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 3년 차 때 나왔습니다. 아, 2년 차까지는 경제 정책이 나올 겨를이 없어요. 나의 내부 권력을 예, 가져놓고 권력 다툼 해놓고 정적들을 숙성하고 예, 나의 브랜드 네임은 3년 차에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이 중국의 정치의 흐름과 경제 정책 방향 그리고 각각 개별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의 이 그 세트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환경 하에서 우리가 좀 투자할 만한 기업이나 네. 산업 쪽으로는 아까 물론 내수시장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 어떤 기업이나 산업은 어떤 네.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진핑 정권 초기에 계속 저는 외쳐왔습니다. 텐센트 너무 좋은 회사다. 근데 지금 그 텐센트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미대해져서 근데 텐센트의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 통이자 좀 약간 정체 위기를 맞고 있고 텐센트는 근데 여전히 인민 대표 배지를 달고 있고 마하통 회장이 우리로 치면 비례대표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플러스를 마하통 회장이 주창했습니다. 네. 우리로 치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국회의원도 하는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비례대표가 돼가지고 국회 입성한 첫날에 갑자기 정보통신위원장이 앉으래요.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인터넷 플러스랍니다. 정부의 모든 리소스를 하고 그래놓고선 텐센트가 정부 수주를 다 받습니다. 사실 특혜예요. 예. 그렇죠. 한국 같으면 진짜 그래서 깜빡맞지. 텐센트 주가가 시진핑 정권 한 3년 5년 계속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 상반기부터 좀 삐끗삐끗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그 모바일 게임에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현금이 11억 명이 바글바글 하지만 사실 그냥 채팅만 가는 돈이 안 됩니다.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건 게임이에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렇죠. 어린 학생. 근데 중국이 한국에 또 그런 걸 벤치마킹합니다. 여가부 이런 거. 그래서 게임 셧다운제가 작년에 중국에
도입이 됩니다. 아, 그래요? 한국 거를 그대로 이제 그래서 중국 게임 업계에서는 막 한국 왜 그런 거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막 10시 되면 막 꺼지게 만들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 타격이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이제 한국 게임이 문제죠.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게임이 너무 잘 만들어서 중국에서 최근 1년 동안 제일 인기 많았던 게임이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만든 그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인데 하루에 막 그거를 핸드폰 붙잡고 충전기 샤오미 충전기 2대 연결해가지고 막 8시간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다가 막 쓰러지고 막 병원 가고 이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죠. 그래서 텐센트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형성이 됐습니다. 게임 산업 때문에.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텐센트는 사실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정권에 더 딱 맞는 친구예요. 뭐냐면 창업자도 80년대생이에요. 젊어요. 막 토끼춤 추고 막 엄청 그냥 발랄한 신세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만든 앱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 세계인이 열광하고 있는 틱톡이라는 앱이에요. 네, 틱톡이라는 앱이고 하나는 중국의 미디어 산업을 완전히 송두리째 인공지능 엔진에다가 다 담아는 토티아, 한국말로는 헤드라인 뉴스라는 뜻인데 헤드라인 뉴스라는 그 앱이 중국의 미디어 산업을 완전히 다 집어삼켰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이트 댄스 하면 틱톡만 생각을 해요. 그냥 15초짜리 막 아름다운 여성분이 막 춤추는 영상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일부분이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인의 그 매체, 미디어 산업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사상을 인공지능으로 검열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는 정부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은 은연중에 인공지능이 계속 맞춤형 그 기사를 줘서 정권 우호적인 것들을 줘서 이제 바이트 댄스와 시진핑 그 정권 사이에 어떤 아주 화목한 동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텐센트 입장에서는 자기도 사실 되게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저쪽에 더 이쁜 막내가 태어난 거죠. 게다가 그쪽이 상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래픽을 잡아먹으니까 텐센트의 영역을 정확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최근 주가 보시면 한 3개월 이상 계속 하락하는 추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이트 댄스와 관련해서는 따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이러한 중국 시장 플랫폼 중심의 시장 환경, 우리 기업들이 적응하면서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국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물건을 팔던 시대가 과거죠. 네, 물건을 팔던 시대인데 뭐 과거에 농심 뭐 과자도 많이 팔렸고 뭐 오리온 초코파이 그리고 뭐 최근에는 AHC 뭐 마스크팩 한 2, 3년 전에 지금 많이 안 됩니다. 네, 아모레 제품도 이제는 좀 상하이 짜화라는 어떤 중국판 로레알이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리고 한류 열풍이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지나갔어요. 지금 넷플릭스 통해서 아니면 중국의 무료 다운로드하는 것 통해서 미국 드라마 봅니다. 네, 중국 젊은 사람들은 중국 로컬 드라마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마땅치 않아요. 예, 반도체 뭐 서안에 삼성 공장이 크게 있긴 하지만 언제 또 따라잡힐지 모릅니다. 특히 플래시 메모리 쪽에서는 이미 많이 따라왔고 네. 그리고 뭐 한국 바이오 산업 강국이라고 하지만 최근 좀 안 좋고 근데 중국의 바이오도 지금 많이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중국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뭔가 우리가 거기서 영업을 해서 세일즈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는 딱히 보이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자본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투자, 상장 주식이 됐든 비상장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날아가는 중국이라는 용에 올라타기 위해서 투자를 잘 해서 한국에는 현금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퇴직 뭐 노령화되다 보니까 퇴직자들 많고 지금 50대 60대의 자산 비중이 훨씬 큽니다. 젊은 사람보다. 그러면 중국은 30대 40대 30대 20, 30대들이 사실은 창업하고 만들고 막 뭐 1년에 2배 5배의 어떤 매출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변화무쌍한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데 이제 잘 적정한 포트폴리오 분산해서 투자해서 자본이득을 얻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보여요. 네, 그렇군요.